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특전사 귀성부대가 1500피트 상공에서 바다로 강하한 뒤 육상으로 침투하는 러버덕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C-130 수송기에 탑승한 귀성부대 특전 요원들은 검은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뛰어든 뒤 함께 투하된 고무보트로 육지에 침투하는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KFN 라디오 국방광장에 출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화 강국을 강조하신 김구 선생이 문화가 가진 힘 중 희망과 공감, 평화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시대에 맞춰 군 구조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군 복무가 청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촘촘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개혁 과정에서 청년들의 미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조속히 발굴해 시행하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 선택적 모병제와 스마트 정예 강군 구축, 청년과 초급 간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이라는 주제로 오찬을 가졌습니다. 독립, 호국, 그리고 민주의 역사는 서로 다른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하나의 역사입니다. 지켜야 했던 시대가 달랐고 감당해야 했던 희생과 헌신의 모습도 달랐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뜻은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숭고한 헌신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큰 힘이라며 6월과 8월에 각각 열리던 초청 행사를 하나로 모은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또 오늘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긍지를 채워드리고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선두에 나설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와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틸 대사에게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와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 이후 각국 대사들과 개별 환담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환담에서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의 부임에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가 공중에서 바다로 또 육지로 이어지는 해상 강화 침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고공 1500피트 강화부터 장비 회수, 해상 이동과 육상 접안까지 육해공을 아우른 훈련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태안 안면도에 위치한 해상훈련장 상공에 C-130 수송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체 후방에 램프도어가 열리자 대기 중이던 특전대원들이 푸른 바다로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육군 특전사령부 귀성부대의 러버덕 훈련 현장입니다. 러버덕은 해상으로 인원이나 장비를 투하한 뒤 이를 신속하게 회수, 이동시키는 수상 강화 및 해상 침투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하늘과 바다, 육지로 이어지는 다양한 환경에서 침투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상 강화 이후 육지 접안까지의 전 과정이 연속성 있게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화물 낙하산을 활용해 포장된 고무보트를 해상으로 투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로 화물과 함께 강화한 특전대원들이 신속하게 보트 포장을 해체하는 사이 다른 대원들이 수송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강화 임무를 맡은 대원들은 즉시 해상작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평소 입는 강화복이 아닌 검은 잠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강화를 진행했습니다. 강화를 마친 특전대원들은 신속하게 고무보트에 올라 낙하산을 회수하고 육지로 접안하기 위해 대형을 갖춥니다. 고무보트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높은 파도를 가로지르며 육지로 향합니다. 약 15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린 인원들은 지금부터가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해상 강화는 단순히 뛰어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원과 장비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육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육지에 접안한 특전대원들은 패드를 활용해 직접 노를 저으며 안전하게 해상 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중에서부터 해상, 해안까지 신속하고 은밀하게 침투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특전대원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세계 최정의 대체불가 특전사가 되겠습니다. 폭염을 비롯한 다양한 마찰 요소를 극복하며 우리 특전대원들은 실전과 같은 몰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공중과 해상을 잇는 정밀 침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과 같은 최고 수준의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특전사 귀성부대는 남은 여름철 훈련 기간에도 폭염과 조류, 수온 등을 고려해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실전적인 훈련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수도호 기계보병사단과 항공사령부, 한미연합사단 군수지원부대가 연합 화물공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각각 운용하는 시누크 헬기를 활용해 견인포 등 8톤의 장비와 물자를 실제로 공수하며 연합 군수지원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상에 놓여있던 M777 155mm 견인포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무게만 약 4.2톤, CH-47 시누크 헬기에 매달린 견인포가 공중을 가로질러 목표 지점으로 향합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과 항공사령부, 한미연합사단 군수지원부대가 연합화물공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한미장병 100여 명과 시누크 헬기, M777 155mm 견인포를 비롯해 약 8톤의 장비와 물자가 투입됐습니다. 전장에선 도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차량만으로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제때 보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누크를 활용하면 대형 전투 장비와 군수 물자를 필요한 지역까지 신속하게 공수할 수 있습니다. 한미는 서로의 화물 공수 절차와 운용 방식을 확인하며 실제 임무에 필요한 협조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화물 공수 절차상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 공유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상호 운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항공기가 화물을 들어올리기 전에는 지상에서 세밀한 준비가 이뤄집니다. 한미 장병들은 화물의 형태와 중량에 맞춰 슬링 장구류를 연결하고 결박 상태와 안전성을 반복 확인합니다. M777 견인포와 화물 적재 세트, A22백처럼 크기와 무게가 서로 다른 만큼 결속과 인양 방식도 달라집니다. 때 화물이 지면을 떠나는 순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진저운동. 화물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헬기가 이륙 직후에 저고도 비행을 지속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야 본격적인 공중 수송이 시작됩니다. 실제 훈련에서도 시누크가 화물을 들어올리자 지상 요원들은 수신호로 항공기를 유도하고 항공 승무원은 화물의 움직임과 기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화물은 목표 지점까지 공수되고 현장에서 대기하던 장병들이 이를 다시 회수합니다. 한미 장병들은 앞선 예행 연습부터 실제 인양과 회수까지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장비와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네, 이번 연합훈련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한미가 함께하면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아주 의미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강한 한미 동맹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777 견인포에서 각종 군수물자까지 한미 장병들은 항공전력과 지상 군수지원 능력을 연계하며 전장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수하는 능력을 높였습니다. 수기사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이 갑시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열흘간 2016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진행됩니다. 훈련엔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가하는데요. 합참이 이들을 위한 우호 증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 장병들도 대거 참가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외국인 장병 한 명 한 명에게 머플러를 둘러줍니다. 군복색도, 군복에 붙인 국기도 제각각인 이들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UFS 연습 참가를 위해 방한한 유엔사 11개국 약 70명의 장병들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UFS 연습 개시를 앞두고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증원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우호 증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6.25 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들도 대거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온 에크렘 카레데니즈 소령은 할아버지를 포함해 친척 3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며 한반도 안보와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ll, it is very important to not forget the war in Korea because the war is still continue. Maybe not in a physical dimension, but in a cognitive dimension, in the information domain, the war is still continue, and we have to prepare. And that's the only way to make the socie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outside Korea, be aware about the threats which will be coming from the north.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권대원 합참 차장은 굳건한 국제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은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다양한 안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사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적과 세대를 넘어선 성공적인 연습 수행도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적과 세대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사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함께 했던 역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로 이어진다는 연대와 신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UFS 연습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참은 앞으로도 유엔사 회원국과의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연합 연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가운데는 반환이 장기간 지연된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조속한 반환을 주문했는데요. KFN 국방뉴스가 전문가 대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를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한 한미 양국. 이 과정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입니다. 지금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다 지어줘서 입주를 했는데도 원래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도 안 비워주는 데도 많이 있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고.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대상은 34곳. 이 가운데 29곳이 경기 북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 북부 중에서 특히 동두천하고 의정부는 장기 미반환 지역이고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왜 늦어지는 걸까?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협의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기지를 반환할 때 한국 정부의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넘겨줄 법적 의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은 오염 정화 의무까지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미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기지를 미군이 오염시켰던 증거가 있느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미군 기지에 미군들이 살았다.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놔둬놓고 여기다가 정화를 책임을 진다 그러면 앞으로 미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까? 이 문제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래 해서 간격이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제는 국방부와 외교부, 기후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된 추진 동력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원화된 체계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원보이스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율 기능이 강화된 전담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환 이후의 개발도 중요합니다. 공여지를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0년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양보하고 희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개발하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한미 간 협상을 신속하게 풀어내는 것. 대통령이 조속한 반환 지시를 내린 가운데 실질적인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방대학교가 창설 제7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명예군사학 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국방대학교가 13일 세종대강당에서 창설 71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백종식 카이스트 총장과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황인모 국방대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1955년 창설 이래 6,800여 명의 석박사, 4명의 국무총리와 408명의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 등 국가안보 리더를 양성해왔습니다. 2017년 논산 이전 후 10년 차인 올해 창설 71주년을 맞아 명예군사학 박사 학위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국방대학교의 명예군사학 박사 학위 수여는 개교 이래 2015년 백선엽 장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이광형 전 카이스트 총장이 선정됐습니다.
국방과학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저에게 명예 군사학 박사학위를 주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그 국방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광영 전 총장은 카이스트 총장 재임 시절 국방부 국방혁신 특별자문위원회 부원장과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군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군 고위급 지휘관 대상 육군 AI 고위 정책과정 개설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을지연구소 창립 등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민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방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은진입니다. 국방부가 4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문을 지키던 호국 영웅들의 흉상도 제자리를 찾기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안보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청사 앞을 당당히 지키던 영웅들의 흉상. 명패는 은박 호일로 포장되고 흉상은 하나둘 비석과 분리돼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장군이 바닥에 내려앉은 생소한 모습에 대체 무슨 일인가 싶지만 이는 4년 만에 본래 청사로 복귀하는 국방부의 이사 현장입니다. 13일 국방부 주요 부서 배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합참 정문 앞 호국 영웅 흉상들도 국방부 본관의 원래 위치로 무사히 이동을 마쳤습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온 덕분인지 한층 더 빛나고 위용 넘치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4년 만에 복귀한 호국 영웅들. 국방부와 우리 군도 이들의 정신을 계승받아 국민의 군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광복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이 KFN 라디오 국방광장을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후손으로서 바라본 백범의 삶과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백범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지금은 민주당 경기 하남시 을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이 KFN 라디오 국방광장 특별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공군 예비역 중위이기도 한 김 의원은 광복 81주년과 백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가족에게 전해진 백범의 모습과 그 정신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풀어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도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백범의 삶과 선택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 저 또한 공직에 있게 되고 내 개인적인 시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가족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심정을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김 의원은 백범이 꿈꿨던 문화 강국의 의미를 되짚으며 오늘의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백범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했을지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는 힘이라며 백범이 미래 세대에 전하고 싶은 가치로 희망과 공감, 평화를 꼽았습니다. 문화로 하여금 그런 공감대, 연결성이 생기게 되고 내가 보통은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가질 수 있는 적대심, 이 적개심 같은 것들을 문화로 이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갖게 되는 그런 호감 혹은 관심 같은 것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미래 세대에게는 좀 이 문화가 갖고 있는 힘 중에서도 그런 희망, 공감, 그럼으로 발생하는 평화를 좀 전달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대담은 오는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KFN 라디오 국방광장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호남 지역 유일의 생존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이석규 애국지사가 향년 100세의 나이로 13일 별세했습니다. 이 지사는 1943년 광주 사범학교 재학 당시 학우들과 무등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고인은 오는 15일 전북도청에서 사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 지사의 별세로 국내 생존 애국지사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이 13일 함정근무 부사관 100여 명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군은 장기함정 근무자 특별 휴가와 보직 변경 때 준비기간 부여, 정주 여건 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부사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가 55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집중 정신전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태성 한국사 강사는 군인 이순신을 주제로 군인이 갖춰야 할 자세를 강조했고, 이효원 서울대 교수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주제로 군인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후보생들은 교육을 통해 국가 간과 군인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KFN 국방뉴스는 계속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KFN 국방뉴스 2부 첫 번째 소식, 국방일보가 주목한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입니다. 국방일보 서현우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국방 현장에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공군 3 훈련 비행단이 마련한 전투 부상자 처치 경연대회입니다. 부대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투 부상자 처치 경연대회를 열었는데요. 전투 상황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하는 생존율을 높이고 능력을 평소부터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이 전후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훈련이니까 꽤 실전적으로 진행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병 2명이 한 조를 이뤄 이론과 실습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론에서는 전투 부상자 처치 기본 지식을 확인했고요. 실습에서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 응급 처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투용 응급 처치 키트를 활용해 대량 출혈 상황에서 지혈대를 적용하고 부상자를 안전 지역으로 후송하는 과정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되고 실제 전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인데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을 보면은 실전보다 더 실전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국군음악교 훈련센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조명, 폭음, 연기 같은 요소를 활용해 실제 전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요. 부상자 더미도 실제 사람 크기와 무게로 제작해 출혈이나 골절, 절단 같은 상황까지 재현했습니다. 3훈련 비행단 역시 이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장병들이 위급한 순간 동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장병들을 위한 조금 반가운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더위와의 전쟁에 나선 장병들을 위한 격려 행사입니다. 먼저 해군 항공사령부는 포항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차를 운영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부대에 커피차라는 게 좀 연예인들한테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즘 같은 날씨에 커피면은 장병들에게 꽤 큰 사기 진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커피 한 잔이 주는 힘이 정말 큰데요. 다만 커피만으로 폭염을 이길 수는 없겠죠. 해군 항공사령부는 폭염 예방 수칙을 알리는 한편 항공기 정비와 경비 등 야외 근무자들에게는 넥쿨러와 정글모 같은 보호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공군에서도 장병들을 위한 이색적인 행사를 가졌다고요. 네, 공군 군수사령부 파리항공정비창에서는 파리 스타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파리항공정비창이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데요. 스타라는 이름에 맞춰 쉐어, 땡스, 어프리시에이트, 리멤버, 즉 자랑과 감사, 칭찬, 기억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이 동료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카드에 적고 서로 메시지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기만 해도 따뜻한데요. 이럴 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에서는 고생했다 한마디가 주는 위로가 상당히 큽니다. 파리항공정비창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감사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로도 삼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위와의 전쟁과 또 이색적인 행사를 살펴봤는데 우리 마지막 소식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실전적인 훈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육군 56 보병사단의 봉쇄선 점령 및 탐색 경멸 작전입니다. 부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술 훈련 평가의 하나로 무박 2일 철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적 침투 상황을 가정해 첫날 밤에는 적 도주로를 차단하는 봉쇄선을 구축했고요. 이튿날 새벽부터는 본격적인 탐색 경멸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 밤샘으로 진행된 만큼 상당히 고된 훈련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장비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와 저격수 관측경, 열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등을 활용해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감시 정찰을 펼쳤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는 적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고착한 뒤 경멸하는 과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틀간 훈련을 위해서도 준비했던 기간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위해 한 달 정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장 지형을 익히고 집결지 행동 절차를 숙달했고요. 자체 대항군까지 투입해 탐색 경멸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실전 같은 훈련도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주야간 연속으로 이어진 쉽지 않은 훈련이었지만 장병들은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며 실전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네, 오늘은 전투 부상자 처치부터 폭염 속 장병 격려 그리고 철야 탐색 경멸 훈련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훈련은 더 실전적으로 장병들을 위한 지원은 더 세심하게 현장의 변화가 느껴지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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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 외교, 통일 분야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네, 국방부터 한반도 평화까지 주요 과제를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화가 밥이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방, 외교, 통일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번 업무 보고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전 YTN 통일 외교 전문기자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님,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얘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통령님께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을 강조하셨는데요.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우리 군의 병력 구조와 전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선택적 모병제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대한민국 징집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한 가운데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 복무 또는 장기 기술 집약형 전투 부사관 복무를 선택하는 기존의 징병제도와 모병제도가 혼합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병력 구조와 전력 구조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이런 제도의 결과로서 새로운 병력 구조와 전력 구조가 또 탄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병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략 한 우리 용사들, 그러니까 병사들이 되겠죠. 한때 한 60만 대군이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60만 대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한국 대군을 유지하는 병사들의 한 전체 규모가 3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15만 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5만 명 정도를 기술 집약형 전문 전투 부사관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서 결국은 현재의 군 병력 구조를 대략 한 40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위주의 전투 병력 유지의 어떤 부대 관리나 교육 훈련이나 전투 임무를 수행을 해왔다면 지금은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양상도 그렇고요. 저출산이라고 하는 어떤 인구 절벽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제는 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진보의 역량 때문에 사람을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대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40만으로 줄더라도 오히려 전투력은 더 강화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면서 병력들이 특히 용사들 같은 경우 이게 의무 복무 기간을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우리 용사들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을 조금 그냥 버티고 정신승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쵸. 결국 이런 용사들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어떤 비용이 많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측면이 있고 이들이 또 2년 단위, 대략 평균적으로 2년 단위로 계속 바뀌게 되면 상시 어떤 전투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직위를 이제 간부, 특히 전투부사관, 전문부사관,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오히려 전투력을 딱 강화시키는 스마트 강군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성 있는 정예 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업무 보고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전작권 회복부터 핵 추진 잠수함, 삼축 체계 고도화까지 굵직한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날 저 우리 국방부 업무 보고를 라이브로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다른 부처들도, 외교안보 통일 다른 부처들도 정말 바쁘고 현안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국방부 업무 보고는 정말 긴장감이 엄청났고 또 이제 보고를 한 안규배 국방장관도 정말 13개 과제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담아서 다 보고하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고 앞으로 미래전, 현대전을 준비해야 될 우리 국방부로서는 정말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가 1번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추진으로부터 13번째 국가 정상화 과제까지 한 13개 정도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그날 이제 국방장관께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용 전력을 극대화시켜서 한반도 작전 환경과 안보 환경을 뛰어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안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술 진보와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 절벽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군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제 전시작전권을 한국 미래연합사 중심으로 또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우리 능력으로 연합 방위태세를 또 주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핵 추진 잠수함이 또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그야말로 해상 영역을 뛰어넘는 엄청난 또 억제력을 우리들이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국방부가 추진해왔던 한국형 삼축 체계의 그 능력과 어떤 태세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국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작권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주시고 계신데 이번에도 전작권 회복이 핵심 과제로 좀 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보실 때는 이 전작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과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시작전권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프로젝트로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지금 평시 작전권은 우리 한국군이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이제 미군이 주도를 하면서 한미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제 군사력 건설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미가 어쨌든 큰 틀에서 전시작전권을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기초해서 이 전작권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크게 한 3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필수적인 군사 능력을 갖추는 것. 두 번째는 포괄적인 어떤 북핵 대응 능력, 그러니까 동맹, 한국군이 포괄적인 북핵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영내 안보 환경이 좀 유리하게 이렇게 조성되는 것. 이 3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필수적인 군사 역량을 이제 한국이 갖기 위해서는 또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한 3단계로 구성이 되고 이것은 하나가 검증이 완료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IOC, FOC 그리고 FMC라고 하는 기본 운영 능력, 완전 운영 능력 그리고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 누적적으로 다 검증이 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한미가 이제 평가할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FOC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우리 능력이 갖춰졌고 빠르면 FMC 검증을 통해서 한미가 전시작전권을 언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합의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래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적 군사 능력을 잘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한국형 3축 체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미래 연합사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 장병들의 능력도 포함될 것이고요. 또 영내 안보 환경도 그만큼 충족이 돼야지만이 전시작전권이 부드럽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도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수적인 군사적 능력이 잘 확보가 될 때 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또 북핵 어떤 그런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한미 간에 이런 전작권 관련돼서 전략 속돈도 각급 수준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그 한국군의 준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 전시작전권 회복은 한국군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군과 함께 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앞으로 한미동맹 어떻게 변화하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회복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환이라는 용어가 표준 용어라고 하죠.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1950년 이후 76년 만에 이제 처음 벌어지는 것이고 이제 아마 한 1, 2, 3년 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거의 뭐 80년 정도 만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완전하게 돌아오는 이런 거라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여파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이제 두진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방위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보조하는 이런 형태에서 반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 이 시스템 변경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더 큰 충격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 사회에. 외교 안보적인 외교 자율성이라는 개념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의 외교는 미국의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거기를 파악하고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교를 해왔다, 외교 안보를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오면 외교 안보 쪽에서도 우리가 국가 이익을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 그림을 그려나가고 우리 방식대로 주도를 하면서 미국이 도와주는 형태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발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풀어 헤쳐서 이제 사실 비정상적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외교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획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제 지난 과거이고 그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고 이것은 잘하면 대한민국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한 준비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네. 요즘에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랑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 그리고 통합 방공 체계 구축 이렇게 세 가지도 추진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군의 억제력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 도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 두진호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핵 추진 잠수함을 어쨌든 한미 정상 간에 합의가 됐고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해군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어떤 부분에서 억제력 부분에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재래식 군사력 기준으로 이제 세계 5위권입니다. 그리고 K방산의 경우에는 이제 수년 안에 아마 세계 4위권으로 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경제력은 거의 심리적으로는 G8 국가에 버금가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역의 97% 이상을 해상교통로라고 하는 슬락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공모함도 없고 핵추진 잠수함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또 어떤 비용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제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그런 역량들을 대한민국이 잘 갖췄고 또 그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안보 환경적인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년이 지나고 나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단 억제력이 매우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물론 해상 작전, 심해에서 잠수함 작전을 하지만 그 잠수함은 단순히 타격 능력 외에도 감시 정찰 능력과 특히 한미 연합 작전, 한미일 안보 협력을 또 배가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비단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과 또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우리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억제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는 때가 왔다. 네, 이제는 때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우리 왕선택 기자님께 외교부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외교부는 미중일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한 것을 성과로 뽑았는데요. 이 성과가 우리 외교에 갖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은 이제 지난해 이제 6월에 출범을 했죠.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외교 안보 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정부에서의 이제 입장은 가치 동맹, 가치 외교라든가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중 관계, 남북 관계, 한러 관계, 한일 관계 이런 다른 부분들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가 사실은 70% 정도는 주변국 외교였거든요. 주변국 외교에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제 북한 이런 문제가 들어있는데 상당 부분이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균형이 깨져 있었죠.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는 비정상을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건 사실 쉬운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는 한 번씩은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동시에 하는 건 쉽지 않았고 남북 관계는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한러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중 관계를 비교적 정상적으로 돌려놨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한일 관계도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해소하고 오히려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냈거든요.
한미 관계는 사실 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다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보면 강폭 외교를 하는 거죠. 관세 공격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요구들을 하니까 한미 관계가 깨질 수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한미 정상회담 두 차례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완화시켜놔서 지금은 뭐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차분하게 한미 관계를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교 분야를 얘기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 패권이 어느 쪽으로 가냐 이런 네. 걸 두고선 어느 쪽으로 우리가 더 외교에 힘을 써야 되냐 그런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외교의 균형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런 토론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국제 정세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이 먼저 전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략 경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패권 경쟁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패권 경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아래 단계인 전략 경쟁에서는 이게 양쪽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없는 게 결정적인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이냐 패권 경쟁이냐 이것은 패권 경쟁이 아닙니다. 패권 경쟁이라는 말과 현실은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통제권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면 거기서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중국이 너무나 빨리 부상하기 때문에 미국이 미래 어느 시점에 분명히 도전할 게 분명하니까 예비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이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그러한 어떤 대립적인 상황과 더불어 협력하는 요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 경쟁을 패권 경쟁으로 착각한 결과, 압박감을 가진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스트레스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전략 경쟁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우리의 외교를 할 수 있고, 다만 미국이 안보, 통상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접촉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중국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고 중국은 그 다음에 크죠.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외교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의 비중을 둔다면 그것이 외교의 균형점을 갖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 사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수진호 센터장님, 통일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북 정책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국방부 업무 보고 때 이렇게 긴장도가 높았고 정말 국방부에 중요하고도 긴급한 현안들이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부 또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들고 나와서 전혀 지금 한국의 어떤 호의와 선의의 이런 손을 먼저 내미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통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했던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갖고 있는 제가 받은 느낌은 대원칙을 이렇게 좀 세운 것 같습니다. 기존의 비핵화 어떤 통일 중심 접근에서 좀 벗어나서 적대적 관계 관리와 그리고 평화 공존의 제도를 우선화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자. 상호 존중하고 위기 통제하고 교류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엔드 구상이라고 우리가 정부 출범할 때 이런 특히 통일 대북 정책에서 표현을 썼는데 엔드. 교류를 개시해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간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교류가 관계 정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상화된 다음에 비핵화 이런 어떤 단선적이고 구분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일어날 때라야지 가능한 대북 통일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통일부 입장에서 어쨌든 남북 관계를 주무로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바늘구멍을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또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완화시켜야 되는 서로 좀 배척되는 가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지혜를 모으고 또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대적으로 상대를 인식하기보다 평화 공존이 가능하고 대화 협력을 통해서 엔드 구상 가능한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 그게 기존의 통일 대북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진호 센터장님께서 기존의 통일 정책하고 좀 다른 점 그리고 엔드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왕선택 교수님께서는 이 민간 교류 재개를 지원하고 또 평화 교류 생태계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 통일부 방안에 대해서 그럼 현재 남북 관계에서 가장 먼저 열 수 있는 교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지금 북한이 남한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과 북의 이야기인데 한쪽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교류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과 북은 동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호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도주의적인 교류라든가 경제 지원 아니면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국가 대 국가 관계의 맥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소통이나 대화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초보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북한이 주장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서로 이제 군대가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한 게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회가 열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민족 간의 대화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 협력의 플랫폼이라는 차원에서 국제 스포츠 행사라든가 국제 문화 행사라든가 국제적인 어떤 개발 협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의 틀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충돌 방지 차원에서 9.19 군사 합의가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조금 앞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관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약간 좀 그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자 대화 등 대국 평화 공존 구상을 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평가해서 또 정 장관님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하면서 조금 이견이 있어 보였는데요. 이 건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언론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사실 통일부에서 이야기한 게 있고 이제 외교부 입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판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외교 안보 분야는 지금 뭐 통일부 있고 외교부 있고 이제 국방부 있는데 이 하는 임무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 자체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예를 들자면 국방부는 축구에서 말하면 수비수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외침도 철벽처럼 막아내기 위한 그런 접근법을 쓰다 보면 이상주의는 용납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경우는 남과 북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현상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움직여야 됩니다. 현상 변경을 할 때 상대방을 움직일 때는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의 경우는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당연히 이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들을 외교부 장관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난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이제 외교부는 반반입니다. 어떤 때는 이제 이상주의가 중심이고 어떤 때는 현실주의가 이제 기반이 되죠. 이런 대한민국의 분단 국가로서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서 통일부는
이상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고 이것은 축구에서 공격수처럼 수많은 헛발질을 하고 수많은 패스미스를 해도 단 한 번의 득점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공격수의 고뇌를 생각한다면 통일부의 고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이상주의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건데 이제 이상주의는 틀렸고 현실주의가 맞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또 미디어 언론계에서도 각자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부가 채택하는 접근법 틀이 다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통합되고 조정되고 메시지 차원에서 조율돼야 된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네. 외교 통일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앞으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번 업무 보고를 종합하면 우리 군은 이제 병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안보 전략도 크게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미래에 5년 정도 우리 국방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대원칙을 우리 군이 늘 좀 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전평시에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군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은 이유 불문하고 헌법과 그리고 국민이라는 대원칙을 잘 이해하고 장병 개개인별로도 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이 여전히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래전에 대한 많은 모범 답안을 이 전쟁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24시간 내내 반복적으로 이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13개의 중요한 개혁과제, 혁신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는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늘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또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냥 현상 유지하면 다 편하고 아무 불편함이 없을 텐데 또 새로운 걸 시도하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쨌든 국민들께 잘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1차적인 장병들도 이렇게 13개 중요한 국방부 업무보고에 나온 프로젝트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수시로 또 국방부나 관련 당국에서 육해공군 이 소요군에서 장병들에게 좀 잘 설명해서 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보여지는 미래전 현대전 교훈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공감대를 얻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싶지만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왕선택 교수님, 네. 이 외교와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가야 할 안보 전략, 요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마디로 하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 네. 지금 뭐 전자권 전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외교 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같습니다. 자강, 스스로 대한민국 군사력을 계속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연대. 한미 동맹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질적 격상으로 이어지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나토든 아니면 주변 국가든 어디든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강대국과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전쟁을 할 필요 자체가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고다.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로 평화. 그래서 자강, 연대, 평화 이 세 개의 개념을 동시에 추구를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가안보 전략의 지침이 된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가장 적절한 최적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 강한 국방력과 전략적 외교 그리고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까지 세 분야의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진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아침에는 때이른 가을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한낮에는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곳곳에 소니기가 내리겠으며 강원 동해안으로는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원주는 20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강릉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전국에 일요일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심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장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